자, 먼저 첫 번째 강사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의 김진호 팀장이십니다. 김진호 팀장께서 강의해 주실 내용은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와 첨단 재생의료 관련 정부 정책 방향입니다. 김진호 팀장은 현재 한국보건의료원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다루고 계시며 서울대학교의 전자공학과를 박사학위를 소지한 박사이십니다. 자, 김진호 팀장님 강의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소개반은 김진호입니다. 먼저 초청해주신 미래의학연구재단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비드-19으로 수고 많으신 보건의료인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와 첨단 재생의료 관련 정부 정책 방향에 관한 것입니다. 올해 8월 말부터 이제 첨단 재생 바이오법이 시행이 되게 되는데 첨단 바이오 재생 바이오법을 통해서 이제 개발된 의료 기술들이 임상 연구가 아니라 보편적 의료 현장에서 쓰이기 위해서는 이 건강보험에 반드시 등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이 신의료기술 평가라는 관문을 반드시 거쳐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먼저 국내 건강보험 제도와 신의료기술 평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신의료기술 평가가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가 2007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18년까지 어떤 현황을 보였으며 마지막으로 첨단 재생의료 관련해서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와 연관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해보면 일단 첫 번째는 전 국민이 강제로 가입되는 단일 공공의료보험입니다. 그래서 2000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하면서 우리나라는 이 하나의 단일 공공의료보험만 허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가장 큰 특징은 이 공공의료기관, 서울대병원 같은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세브란스 같은 민간의료기관도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강제로 편입되게 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라고 하고요. OECD 가입국 중에서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큰 특징은 우리나라는 급여뿐만 아니라 비급여 의료행위 등재도 모두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을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방식이라고 하면 비급여 목록을 나열을 하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모두 급여를 하겠다라는 제도인데 모두 급여를 하기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심평원에서 별도의 심사 기준을 가지고 이 심사 기준에 충족되는 것만 급여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이 네거티브와 포지티브가 혼재되어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고 이 때문에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급여 및 비급여 모두로 갈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의약품의 경우에는 포지티브 체계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식약처 의약품 허가를 받으면 이제 자유롭게 비급여로도 쓸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가 2007년에 생겼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2007년 이전에는 새로운 의료행위의 급여 여부 결정은 심평원 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각 학회별로 의견을 받아서 급여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회 간 의견이 다르게 올 경우에는 결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2004년에는 법정기한 내 처리율이 거의 2%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카바 수술 등이 이제 문제가 되면서 안전하고 유효하지 않은 기술이 의료 현장에서 먼저 쓰이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의료기술 평가라는 개념이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2007년에 열린우리당 한 의원님께서 의료법을 대표 발의하셔서 개정을 통해서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가 전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2007년 도입 당시에는 심평원에서 의료기술 평가 제도가 시행이 되다가 2010년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설립이 되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사업을 일감받아서 현재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우리나라는 의료행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급여 및 비급여 의료기술을 모두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로도 쓰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 신의료기술
정의는 많은 분들이 기술적으로 이노베이티브하고 그런 것이라고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신의료기술의 법적인 정의는 이 건강보험 급여 또는 비급여 목록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데서 새로운 의료기술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책자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저희 신의료기술 보건복지부 고시문에 없는 재생의료 관련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를 예로 들면 줄기세포 치료제의 경우에는 약사법에 이제 지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의약품에 해당이 되고, 의약품의 경우에는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대상에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줄기세포 치료술 같은 경우에는 의료법에 이제 지배를 받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대상에 해당됩니다. 간혹가다가 이제 저희가 치료제와 의료행위가 결합된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소수에 대해서 신의료기술평가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남에서 쓰이고 있는 미용 목적 항노화 줄기세포 치료술은 과연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았느냐? 그건 그렇지 않고요. 우리나라는 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이 질환 치료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그런 의료기술들은 미용 성형, 임플란트 시술 이런 것들은 별도의 비급여 항목으로 나열이 되어 있어서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을 하지 않고도 의료기관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와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의 그간의 역할을 이제 요약한 자료인데요. 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01년에 보시면 이 파란색 그래프가 급여 항목인데, 2001년에는 급여 항목이 4,000개이고 주황색 비급여 항목이 약 40개 정도 됩니다. 7년 뒤인 2008년에 보시면 급여 기술이 6,600개 정도로 1.6배 상승을 한 반면에 비급여 기술은 550개 정도로 거의 15배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도가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는데, 똑같은 이제 7년 뒤인 2015년에 보면 급여 항목이 8,300개로 1.3배 상승, 그리고 비급여 항목이 1.4배로 이제 거의 급여와 비급여가 유사한 수준으로 상승하는데 저희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가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를 보면 거의 서양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의료 행위에 있어서도 포지티브 체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급여를 법적으로는 제한 없이 쓸 수 있으나 별도의 비급여를 억제하는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급여 목록과 비급여 목록을 모두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료기술 평가 제도가 하나의 규제처럼 작동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신의료기술평가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의 법적 근거는 크게 세 가지 법에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에 보면 요양급여 대상 또는 비급여 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의료행위, 앞서 말씀드렸던 신의료기술의 정의에 해당됩니다. 이 신의료기술은 요양급여 대상 여부 결정 신청을 하여야 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예하 규칙에 보면 결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의료기술 평가 결과 안유를 고시한 이후에 결정 신청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탈락하게 되면 이제 고시가 안 나기 때문에 결정 신청을 할 수 없어서 급여 또는 비급여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53조에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사항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이 신의료기술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신의료기술의 일반적인 의료 현장 진입 절차를 살펴보면, 일단 그 새로운 의료 행위에 수반되는 의료기기가 있는 경우에 그 의료기기 허가를 식약처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이때 이제 고위험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 임상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최대 워킹데이 기준 80일이 소요가 됩니다. 이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이용한 의료행위가 그럼 과연 건강보험에 등재된 기술과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심평원에서 의료기술 등재 여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워킹데이 기준으로 30일 소요가 됩니다. 심평원에서 신청한 기술이 기존에 있던 급여 또는 비급여 대상과 대상 목적 방법이 유사하다라고 판단되는 기존 기술의 경우에는 저희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 없이 곧바로 의료 현장에 진입하여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대상 목적은 유사하나 방법이 상이하여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대상임이라고 된 경우에는 저희 쪽으로 허가증과 확인서를 첨부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워킹데이가 아니라 캘린더데이 기준으로 최대 250일 이내에 평가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료기술 평가 결과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경우에는 이제 의료 현장에서 진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절차별 비율을 살펴보면 1년에 식약처에서 의료기기 허가 인증 신고받는 건수가 약 8,000건 정도 되고요. 심평원에서 이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이용한 의료행위가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 대상, 즉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은 의료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170건 정도로 2% 수준입니다. 그래서 허가건 대비해서는 좀 작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급여 여부 평가에서 급여 비급여 비율이 여기는 7대3 정도 되어 있으나 최근 문재인 케어 시행과 함께 최근 신의료기술로 인정이 되면 거의 99% 정도가 대부분 급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의료기술평가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하고요. 최종심의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가 있어서 어떤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위원을 무작위 추출해서 관련 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평가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고시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저희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변호사협회 등에서 추천받은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고요. 여기는 1,00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최근 저희가 위원을 확충을 하면서 1,122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 신청이 들어오면 최근에는 모든 건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고요. 소위원회는 보통 3-4차례 정도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계적 문헌 고찰 방법에 의해서 평가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최종 심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분류는 현재 기존 기술, 연구단계 기술, 신의료기술 이렇게 3가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심평원에서 물론 기존 기술 여부 확인을 먼저 거쳐오기는 하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신청 기술이 기존의 급여 또는 비급여로 사용되던 기술과 대상 목적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희도 기존 기술로 심의를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했으나 연구 결과가 이질적이고 또는 좀 부족할 때 연구 단계 기술로 이제 심의를 하게 되고요. 안전성, 유효성이 모두 확인된 경우에는 신의료 기술로 심의가 되어서 이 신의료 기술로 심의된 경우에 한해서 요양급여 결정 신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평가 방법을 전 세계 의료기술 평가 기구에서 이제 동의 활용하고 있는 체계적 문헌 고찰이라는 방법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체계적 문헌 고찰이 잘 알고 계시는 RCT 연구 등과 다른 점은 저희가 미리 평가 계획서를 수립을 하고 이런 RCT, 코호트, 증례 연구, 증례 보고 등으로부터 자료를 추출해서 여과된 정보를 사용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헌을 검색한 이후에 각 개별 문헌에 질평가도 수행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문헌이 방대한 경우에는 메타 분석도 수행을 해서 각 문헌에서 보고하고 있는 의료 결과들이 이질적인지 이질적이지 않은지까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이제 평가된 기술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와 같은 형태로 보건복지부 고시를 발행을 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 고시가 발행됐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국민건강보험에 등재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국 모든 병원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다만 한 가지 의무사항이 있는데 최초 환자 실질로부터 30일 이내에 심평원 측에 요양급여 결정 신청을 의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결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라서 비급여 실시가 가능하고 심평원에서는 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이 기술을 급여로 할지 비급여로 할지 선별급여 환자 부담 80%로 할지 등을 결정을 해서 고시를 하게 되고 이 고시 이후부터는 이 고시된 사항에 따라서 전국 모든 병원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평가했던 모든 과정들은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보고서를 평가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발행을 해서 신의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신의료기술 평가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신청 현황을 연도별로 보시면 저희 제도가 2007년에 시작된 이래로 2014, 13, 14, 15년까지 거의 250, 80건으로 증가하였다가 2016년부터는 약 100건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뒤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신의료기술평가 신청건의 절반 정도가 체외진단검사, 유전자 검사에 해당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16년 5월에 체외진단검사 심의 기준을 대폭 개편하면서 기존 기술 범주를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100건 정도가 감소되어서 현재까지 170건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별로 보면 의과 쪽이 압도적으로 많은 96%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한의과, 치과 등이 1,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료 기술별로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체외진단 유전자 검사가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처치 및 시술이 33%, 기타 영상 검사, 생체 신호 측정 검사 등이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관별로 보면 의료기관과 비의료기관이 거의 비슷한 48대 52 정도를 보이고 있고요. 의료기관에서 신청한 대부분은 85% 정도는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많이 신청을 하셨고요. 비의료기관에서 신청한 기술은 대부분이 의료기기 회사에서 신청한 기술입니다. 신의료기술 평가 결과를 보면 전체 신청건의 약 50%, 기존 기술과 신의료기술을 합쳐서 50% 정도가 이제 시장 의료 현장에 진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연구 단계 조기 기술 33% 정도가 이제 의료 현장에 미진입한 기술입니다. 나머지 기타 항목은 신청 취하를 하셨거나 반려된 항목입니다. 예, 줄기세포 관련 신의료기술 평가 현황을 보면 2007년 이래로 이제 줄기세포 치료 관련 신의료기술 인정건은 3건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특징적인 점은 모두 이제 자가골수 줄기세포를 이용한 의료 행위에 대해서만 일단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사항입니다. 또 비용이 비싸다 보니 심평원 측에서 비급여로 대부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신의료기술 평가 결과 이제 잠재적 가치는 있으나 아직 이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되기는 힘들다고 결정된 연구 단계 기술의 경우에는 저희가 제한적 의료기술 제도라 그래서 제한된 기간 동안 제한된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통해서 연구 지원되는 기술이 크게 3개가 있고요. 이 3개 항목에 대해서는 보면 말초혈액, 골수줄기세포, 그리고 지방줄기세포 등 좀 더 다양한 그런 기술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김효소 교수님께서 신청하신 이 매직셀 기술도 저희가 심층 논의를 거쳐서 한번 평가를 이제 제한적 의료기술 이후에 평가를 진행하였으나 약간 근거가 조금 부족해서 지금은 혁신 의료기술 평가로 이제 심의 중에 있고요. 지난주에 혁신 대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첨단 재생의료 관련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래 치료술, 대표적으로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을 이용한 의료행위와 이 재생의료가 가장 큰 차이점은 아마 모두 아시겠지만 일회성으로 환자의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유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일 것 같습니다. 그 반면 기존의 의료기기, 의약품은 이제 환자 질환의 근본적 치유가 아니라 장기간 증상을 관리하는 그런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심장 박동기 같은 경우에는 그 박동기가 고장이 나거나 하면 이제 환자의 증상이 다시 발현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반면에 재생의료가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면 이제 한 번의 치료로 근본적인 치유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의료의 경우에는 많은 학자분들께서 이제 일회성 시술인데 그 초기 비용이 아주 높을 것으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 다른 의료기기나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중증 정도의 비용으로 좀 더 장기간 이제 유지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첨단 재생의료가 높은 잠재적 가치를 가졌다는 것은 아마 모두 동의를 하실 거고 또 많은 벤처캐피털 회사들도 투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 반면 과연 이 재생의료 기술이 성공률이 어떨까에 대해서는 약간의 퀘스천 마크가 있는 이제 실정이고요. 다만 첨단 재생의료는 아직 초기 단계 이제 개발의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펀메드에서 인공심장 박동기와 이제 재생의료 이제 의학 용어 색인 메시텀을 이용해서 검색을 한번 해봤었는데 이제 인공심장 박동기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부터 이렇게 문헌이 많이 창출이 되고 있는데 이제 재생의료 메시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면서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이 재생의료의 성공률이 어떨까 좀 궁금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좀 궁금해서 그럼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시장 출시 성공률은 어떤지 한번 문헌을 찾아봤습니다. 작년에 네이처에서 발표된 자료인데요. 이 제일 아래쪽 그래프 Y축이 이제 시장 출시 성공률이고 이제 X축이 연도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쪽 그래프가 페이지 1에서 시장 출시까지 성공한 비율인데 보시면 한 자리 숫자 6, 7%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 이상에서 시장 출시까지 성공한 비율은 약 15% 정도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상에서 3상으로 넘어가는 것이 약 25%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상 3상까지 통과해서 이제 시장 출시 성공률은 최근에 많이 높아져서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이 치료 분야별로 보면 1상, 2상, 3상으로 나눠 본 건데요. 이제 이 보라색이 심혈관 쪽이고 하얀색 그래프가 신경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약입니다. 그래서 이 심장 질환, 심장 혈관 쪽과 이 신경계 쪽 질환이 이 확률이 좀 낮습니다. 아무래도 그만큼 치료하기도 어렵고 이 유효성을 증명하기가 어려운 쪽의 분야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승인률을 이제 FDA에서 찾아봤는데 FDA에서는 고위험 의료기기에 대해서 시판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위험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510K라 그래서 시판전 신고를 하고 있는 반면에 고위험 의료기기는 이 PMA를 받고 있는데 이 PMA 비율을 보면 엄청 신약에 비해서는 아주 이제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료기기의 경우에 의무적으로 뭐 임상 1상, 2상, 3상 이런 걸 요구하고 있지 않고 하나의 임상 자료만으로도 사실은 허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비율이 유지되는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됩니다. 2016년도에 유타 대학에서 발표한 이 재생의료가 이제 마켓플레이스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 이렇게 4가지 항목으로 요약이 한 피라미드인데요. 당연히 이제 메인 기저에는 가치 있는 이제 비교 임상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그 위에 이 임상 연구를 바탕으로 정부의 적절한 규제 그리고 정부의 급여 정책도 있어야 될 거고 이제 급여돼서 쓰이면 그 혜택이 개발자한테 들어가는 이 아마 나중에 그 변리사분이 계셨던 거 설명해 주실 예정인데 이 패턴트 라이트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예측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첨단 재생 바이오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 가치 있는 비교 임상 연구를 하기 위한 플랫폼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첨단 재생 바이오법의 원안에 있던 신의료 기술 평가 특례 조항이 없어지면서 여전히 연구를 수행하더라도 건강보험 이제 진입을 위해서는 신의료 기술 평가를 거쳐야 되는 이런 허들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첨단 재생 바이오법에 이 재생의료 기관은 환자한테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시의적절하게 2018년도 7월 19일에 VIP께서 발표하신 의료기기 규제 혁신 대책에 따라서 저희가 혁신 의료기술 별도 평가 트랙이라는 것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이 개념은 저희가 기존에는 문헌에만 근거해서 평가를 했던 반면에 이제 안전성만 확보가 되어 있으면 문헌이 좀 부족하고 하더라도 이 기술의 잠재적 가치를 인정해서 임상 현장에서 일단 쓰이고 리얼월드 에비던스 등을 쌓은 이후에 재평가를 통해서 다시 급여를 결정하자라는 것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도 저희가 의료인 중심 평가위원회에서 의료계뿐만 아니라 환자 시민단체, 첨단기술 전문가 등 또 포함을 해서 이제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대략적인 절차는 기존의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 방법과 거의 유사한데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할 때 저희 쪽으로 잠재성 의견서를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저희가 한 가지 추가되는 항목이 사전에 혁신의료기술 대상 여부를 어떤 심의 기준에 의거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우리 기술이 혁신적이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1차 스크리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스크리닝을 통과하는 경우에 저희가 안유평가소위원회뿐만 아니라 잠재적 가치평가소위원회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한 가지 이 혁신의료기술 평가 신청하시게 되면 한 가지 옵션이 더 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신의료기술 평가 결과는 크게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혁신의료기술 평가 신청을 하시면 이 문헌적 근거가 일부 안유에 대한 문헌적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잠재적 가치가 인정되면 저희가 혁신의료 기술로 보건복지부 고시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저희 내부에서는 조건부 신의료라고 흔히 부르게 되고요. 이 조건부 신의료로 고시가 되게 되면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의료기관에서는 이 의료기술을 환자한테 비용 청구와 함께 쓸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상 심의 기준인데요. 저희가 만들 당시에는 3D 프린팅, 로봇, 임플란터블 디바이스, VR, AR 기술, AI 등의 이제 기술을 염두하고 만들어서 이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에 저희가 기술적 속성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1월 달에 저희가 이 혁신의료기술 평가 트랙의 기술 및 질환 범위 확대를 이제 의결이 되었고요. 관계부처 합동 바이오 헬스 핵심 규제 개선 방안으로 이제 혁신 성장 전략 회의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의 AI, 3D 프린팅 기술뿐만 아니라 저희가 정밀의료, 줄기세포 치료, 디지털 치료제 등을 추가해서 이제 혁신의료 기술 평가의 범위를 확대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발표 당시에는 줄기세포 치료라고 명시를 하였으나 이 첨단 재생 바이오법에 맞춰서 저희가 재생의료라는 워딩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혁신의료 기술 평가 트랙의 범위를 확대를 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허들이 일부나마 이제 해소되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첨단 재생 바이오법을 통해서 이제 개발된 재생의료 기술은 혁신의료 기술 평가 트랙을 활용하면 적어도 연구 단계 기술로 탈락되어서 사장되는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 막으려고 하고 있고요. 또 가장 긍정적인 점은 환자한테 비용을 청구하면서 이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근거를 쌓을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혁신의료 기술로 고시가 되면 가칭으로 저희가 조건부 예비 급여라고 하는데요. 조건은 이제 임상 현장에서 근거를 창출하는 조건으로 예비 급여 등을 이제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첨단 재생 바이오법은 첨단 재생 의료 기술 관련 임상 연구에 체계적 효율적 지원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에 아마 큰 의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 첨단 재생 의료 기술이 이 임상 연구가 아니라 의료기관의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이 건강보험 등재를 위한 신의료기술 평가가 여전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사항이 모두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 국회에서의 개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이 혁신의료기술 평가 트랙의 범위를 확대를 하였고요. 재생의료 항목이 아마 올해 상반기 내에 추가가 되어서 앞으로 개발된 재생의료 기술은 저희가 잠재적 가치까지 고려해서 조건부 의료 현장 진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혁신의료 기술 또는 신의료 기술로 등재되는 경우에는 임상 근거도 쌓으면서 환자한테 비용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준호 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굉장히 임프레시브했던 것이 이렇게 정부 기관에 소속된 분으로서 이렇게 강의를 잘하시는 분은 제가 20년 만에 처음 뵙겠습니다. 자, 지금 질문이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질문이 아마 들으신 분께서 워낙 모든 게 다 이해가 되셔서 질문이 올라와 있지 않은데 패널쌤들께서 혹시 질문이 계시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분간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제가 한마디 드리면은 그 신의료 기술 이제 1년에 거의 200건 정도, 200건 이상 신청하다가 최근에 진단 치료 이런 거는 좀 빼고 해가지고 150건 이상이 매년 들어오는데 그럼 그 중에서 신의료 기술 기각이 되는 그런 뭔가 페일리어 레이트가 어느 정도 되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체 신청건 중에 33% 정도, 33% 정도. 네. 제가 결국 실제로 한번 겪어보니까 이 신의료 기술 분야가 엄청나게 다양한데 어떤 분야는 위원들을 잘 만나서 순순히 통과가 되고 어떤 분야는 굉장히 깐깐한 위원분들이 네이처 셀 사이언스 논문 심사보다 더 까다로운 그런 조건을 거치고 해서
물론 뭐 바나나, 오렌지, 사과 다 컬러가 다르고 테이스트가 다르고 또 취향도 다르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이게 그 다양한 분야의 치료를 비교적 컨시스턴트한 기준에 의해서 탈락, 패스를 해야 되는데 물론 어렵겠죠. 워낙 분야가 다 정해져 있고 그 분야마다 또 평가 트렌드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아마 조금 굉장히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비교적 뭐랄까 합리적인 뭔가 공유가 가능한 그런 평가 기준으로 아마 평가가 돼야지 분란이 또는 어떤 분야는 너무나 허접한데 평가가 그냥 패스가 나오고 어떤 분야는 상당히 솔리드한 에비던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일되는 그런 뭐 불상사를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코멘트를 드립니다. 다른 분들께서 혹시 박수로 네. 아주 정말 좋은 강의였습니다. 저도 잘 이해가 됐는데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의료 기술이 시장에 어떤 진입을 막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분명하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면은 이게 기존 기술에 해당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데도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많은 사람들이 이게 좀 더 또 일찍 평가가 나면은 그러니까 연구 단계에서 난다면은 또는 식약처의 허가 단계에서 좀 더 초기에 난다면은 훨씬 더 예측 가능한 게 사실은 산업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으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네, 저희가 그 절차별로 이렇게 캐스케이드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평가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 기존 기술 여부 확인이 아까 30일이 걸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심층 검토권에 대해서는 이제 2배가 늘어나서 60일 걸리고 또 학회 의견 같은 걸 받으면 그 기간에 미산입돼서 더 늘어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이제 뭐 병렬로 이제 하는 그런 통합 운영 트랙도 저희가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이제 산업계에서 많은 불만이 있는 것은 이제 사실인데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모든 결정이 위원회 베이스다 보니까 저희 개별 기관이나 뭐 복지부나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심평원도 그렇고 사전에 미리 좀 전략을 잡으셔서 확실하게 좀 이제 목표를 좀 좁혀서 기존 기술 여부 확인을 받을 때도 좀 전략적으로 적응증과 뭐 목적을 좀 더 세밀하게 하면 좀 더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 본부에서 좀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미리 상담을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알려드리고 또 식약처 허가와 저희 평가가 이렇게 규제가 2개처럼 인식되다 보니까 큰 문제가 있어서 어제 아마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식약처와 저희가 이 신개발 의료기기 국내에서 개발된 신개발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허가 준비 단계부터 저희가 미리 붙어서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해야 이제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 대상으로 되어서 뭐 문헌도 이제 이런 식으로 쌓아야 유리하다라고 이제 자문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런칭을 했거든요. 관련 사업도 많이 활용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